여기 중국의 한 대학교 강의실한 외국인 여대생이 뉴스 기사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재차 확인하고 있어요. 사진 속 차량은 전부 전소돼 있었고 그녀는 그 차량 브랜드를 보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바로 그 차량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독일 브랜드의 차량이었죠. 이어 이 차량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큰 결심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어요.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유학 중인 독일 출신 여대생 카타리나입니다. 독일에서 자란 저는 어릴 적부터 자동차에 대한 특별한 열정을 품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정비공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차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 했죠. 아버지는 언제나 저에게 자동차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죠. 그 덕분에 저는 자동차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친구들과는 다르게 놀았어요. 친구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저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았죠. 하지만 단순히 자동차를 굴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저는 실제 차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아버지와 함께 차고에서 시간을 보내며 엔진 소리를 듣고 부품들을 만져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과 달리 자동차 잡지를 즐겨 읽었어요.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그 차의 성능과 디자인을 연구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특히 독일의 자동차 브랜드들 벤츠나 BMW, 아우디 같은 회사들의 역사와 기술력에 매료되어 있었죠. 이런 관심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저는 직접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작은 엔진 모델을 조립하기 시작했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폐차장에서 구한 부품들로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제 열정은 더욱 깊어졌고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열정을 키워오던 중 저는 우연히 한국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한국 자동차 산업의 빠른 성장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발전 과정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그들의 이야기는 열정과 노력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였어요. 그러다 대학교 3학년 때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민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수 역시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우리는 금세 절친한 친구가 되었죠. 민수를 통해 저는 한국의 자동차 문화와 기술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민수는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지,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어떤 혁신을 이루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독일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비교하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죠. 우리는 자주 만나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어요. 독일과 한국의 자동차 설계 철학의 차이, 각국의 강점과 약점 등을 분석하며 서로의 지식을 넓혀가기도 했죠. 저와 아버지에게 독일 차는 단순한 자동차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독일 공학의 정수라는 말이 허언이 아니라고 믿었죠. BMW, 벤츠, 아우디 같은 브랜드들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전기차 시대의 도래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이제 내연기관이 아닌 배터리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저는 점차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독일 차의 내구성과 기술력은 여전히 최고였지만 급변하는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면에서는 부족함을 느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전기차 시대가 오면 기존의 자동차 정비소들이 대부분 문을 닫게 될 거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터가 그리고 제가 꿈꾸던 미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큰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저는
과감하게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제 관심사가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는 것을 느꼈어요. 자동차 배터리 기술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고 그 분야의 선두 기업에 취직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중국인 친구 왕이 한 말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왕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정말 배터리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중국만한 곳이 없어. 지금 세계 자동차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 중국이야.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국이라 사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선택지였어요. 그때 한국인 친구 민수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중국의 배터리 기술이 대단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가장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했죠. 그러면서도 배터리를 만드는 방식에서 중국과 한국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배터리 생산에 있어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더 높은 품질과 안정성을 위한 선택이라고 했죠. 그는 한국 기업들이 더 정교한 생산 공정과 고품질 재료를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초기 비용을 높이지만 결과적으로 더 안전하고 수명이 긴 배터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반면 중국은 대량 생산과 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죠. 민수의 설명을 들은 후 중국인 친구 왕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왕은 민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시작했어요. 왕은 중국이 단순히 대량 생산과 가격 경쟁력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기술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생산력 모두를 장악했다고 합니다. 특히 왕은 CATL이나 BYD 같은 중국 기업들을 예로 들며 이 회사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기술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랑했죠. 왕은 중국의 엄청난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싸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규모 생산을 통해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는 다시 기술 혁신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에 대해 왕은 매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는 한국의 작은 기업들이 하는 일은 귀엽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중국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해라고 말했다고 해요. 심지어 우리는 이미 너무 앞서 있고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 한국은 이제 우리의 후면 거울에서도 보이지 않을 정도야라고 덧붙이더라고요. 왕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육성 정책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지원 하에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은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제 중국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따라잡기는 글렀어. 우리가 이미 게임을 끝냈다고 봐도 될 거야 라고 말하며 대화를 마무리하였죠. 왕의 말을 확인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CATL, BYD 같은 중국 기업들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이는 단순히 현재의 시장 점유율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도 중국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시던 아버지께 친구들과 나눈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아버지께 중국인 친구 왕과 한국인 친구 민수의 의견,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기술에 대한 논쟁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관심 있게 들으셨어요. 제 설명이 끝나자 아버지는 제 생각을 물으셨고, 저는 솔직하게 중국에 가서 배터리 기술을 공부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제 생각에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중국의 빠른 발전 속도,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의 성장에 대해 언급하시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왕의 자신감 넘치는 주장과 아버지의 지지적인 말씀, 그리고 민수도 일부 인정했던 중국의 기술력을 고려해 저는
결국 중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결정이 제 미래를 위한 탁월한 선택이라고 확신했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 선택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중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 없이 무작정 떠난 것이었어요. 사람이 거주지를 옮길 때는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고 이해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 보고 판단을 내렸던 거죠. 중국에 도착하고 나서야 저는 현실과 제 기대 사이에 큰 괴리를 느꼈습니다. 언어 장벽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어요. 제 후회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아마도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긴 비행 끝에 도착한 공항에서 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켜고 와이파이에 연결한 순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평소에 당연하게 사용하던 SNS들이 하나도 접속되지 않는 것이었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은 물론이고 구글 검색이나 지메일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변의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중국의 만리방화벽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왔어요. 정부가 인터넷을 검열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일상적인 소통 수단이 완전히 차단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공항 한켠에서 저는 당황스러움과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을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결국 국제전화를 걸어 부모님께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그 순간 이미 제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수많은 문화적, 사회적 차이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공항 건물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뿌옇게 흐려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흐린 날씨인 줄 알았습니다. 아, 비가 오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보통의 구름이나 안개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간지럽고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긴 비행으로 인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이게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면서 기사님께 물어봤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영어로 질문을 하였더니 제 질문에 기사님은 잠깐 저를 쳐다보시더니 중국어로 빠르게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사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어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영어로 소통이 안 돼 답답했어요. 저는 그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기사님의 표정과 손짓을 통해 대략적인 의미를 추측해 볼 뿐이었죠. 당황한 저는 다시 한번 영어로 물어봤지만 기사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다시 중국어로 대답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언어의 장벽이 이렇게나 높을 줄은 몰랐어요. 학교에서 배운 기초 중국어로는 일상 대화를 나누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영어를 써도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할 수 없다는 걸 첫날에 바로 알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번역 앱으로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은 성조 때문에 번역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고 저는 택시기사님께 답을 들은 후 큰 충격을 받았어요. 기사님은 이건 미세먼지라는 거였죠. 심지어 오늘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세먼지라니요. 물론 독일에서도 대기오염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괜찮은 편이라니 과연 나쁜 날은 어떨지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매일 이런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점점 더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목이 칼칼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미세먼지로 뿌연 도시 풍경을 보며 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평소에 운동을 즐기고 건강에 신경 쓰던 저로서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막막했죠. 특히 숨을 깊게 들이쉴 때마다 느껴지는 답답함과 기침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가 정말 건강을 잃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유학 생활 동안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데 건강 문제로 고생하게 될까봐 걱정되었죠. 그렇게 걱정을 하며 호텔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프론트 데스크에 도착하자 직원이 체크인을 위해 여권과 함께 얼굴 스캔을 요구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얼굴 스캔을 해야 합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꼭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죠. 네, 규정입니다. 얼굴 스캔 없이는 체크인이 불가능해요. 직원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얼굴 스캔에 응했습니다. 제 얼굴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졌죠. 그런데 며칠 후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한 중국인 손님이 얼굴 스캔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손님은 최근 상하이 당국이 호텔에서의 강제적 얼굴 스캔을 금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여주며 항의하고 있었죠. 저는 그제서야 중국에서도 안면인식 기술의 과도한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호텔뿐만 아니라 대학 아파트, 심지어 공중화장실에서도 얼굴 인식이 사용된다는 사실에 놀랐죠. 저는 정말로 나라를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세먼지로 숨이 막히거나 아니면 과도한 감시와 통제로 정신적으로 숨이 막힐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이니 최선을 다해보기로 했어요.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그건 역시 쉽지 않았어요. 강의실 교수님은 중국몽에 푹 빠진 분이셨어요. 수업 중 과도한 중국 칭송 발언으로 제 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객관적인 시각에서 배우고 싶었던 저에겐 큰 실망이었어요. 게다가 문화적 차이도 저를 힘들게 했어요. 중국어의 성조 때문인지 중국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거든요. 수업 시간이나 식당에서 밥 먹을 때마다 그 큰 소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독일의 조용한 분위기에 익숙했던 저에겐 너무나 낯선 환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강의실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발견했어요.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않고 조용히 혼자 앉아있는 동양인 학생이 있었거든요. 유심히 보니 그녀는 중국 학생이 아닌 것 같았어요. 독일에서 만났던 한국인 친구 민수가 생각나서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혹시 한국에서 오셨나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죠. 그녀는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미지라고 해요. 당신은요?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고 금세 친해졌어요. 미지 덕분에 적응이 힘들 것 같았던 유학 생활이 조금은 살만해졌죠. 우리는 서로의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중국 생활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지가 충격적인 뉴스를 보여줬어요. 한국에서 전기차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화재의 대부분이 배터리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차량은 제가 가장 믿고 신뢰하고 자부했던 독일 브랜드의 벤츠 차량이었어요. 사태가 심각하자 사람들은 제조사를 밝히라고 항의했고 벤츠에서 밝힌 제조사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벤츠 코리아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벤츠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EQE, EQS 등 고급 모델들에는 CATL이나 파라시스 같은 중국 업체의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었죠.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최상위 전기 세단 모델 EQS에도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소식을 접하고 나니 제 마음은 정말 복잡해졌어요. 사실 벤츠의 지분이 대부분 중국이라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할 거라는 추측을 하였지만 그래도 사용한다면 CATL을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배터리 업체 중 10건에 있는 듣도 보도 못한 업체의 배터리를 쓴 것이 진짜 충격이었죠.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에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죠. 독일의 정교한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제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저와 비슷했어요. 차 가격은 비싸면서 자재는 제일 싸구려로 탑재한 거였네. 독일 럭셔리 브랜드인 척 하더니 알고 보니 중국산 차였다라는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배신감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 사건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브랜드나 국가의 이미지만 믿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았죠. 동시에 기술의 발전 속도와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더 깊이 있게 배터리 기술을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단순히 어느 나라의 기술이 좋고 나쁘다는 식의 판단이 아니라 정말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터리 기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어졌죠. 한국행을 결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예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안전성과 성능 면에서 우수하다는 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기술 개발에 대한 그들의 철학과 접근 방식을 배우고 싶어서죠. 그때 문득 독일에서 만났던 민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민수가 했던 말, 한국은 중국에 양적으로는 밀릴지 몰라도 원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을 보완하고 있어. 라는 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단순히 많이 생산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국의 대량 생산 방식이 가져온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한국의 접근 방식이 더 합리적으로 느껴졌죠. 중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어요. 제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결국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고 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이 예상과 너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배터리 기술은 한국에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의 우수성, 특히 안전성과 성능 면에서의 장점을 강조하며 제 입장을 설명했죠. 아버지는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점차 제 말을 경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벤츠 화재 사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 최근 한국에서 벤츠 차량 화재 사고가 있었다고 전했어요. 제 말에 아버지의 숨소리가 잠시 멈춘 것 같았죠. 이어서 그 벤츠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가 완전 저렴한 중국산이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놀란 반응이 느껴졌고 믿기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중국 기술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배터리 기술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다고 설명드렸어요. 흥분된 목소리로 한국 기업들의 고성능 배터리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죠. 한국 기업들이 안전성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그들의 기술 혁신 속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제 말에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자동차 산업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셨어요. 용기를 내어 한국 유학에 대한 제 바람을 전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곧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생각을 존중해 주시며 도전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더 안전한 차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이 말씀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행을 향한 제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고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건은 제가 한국행을 결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이 더 앞서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 사건은 제가 왜 처음부터 중국 유학을 선택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중국에서 한국행으로의 유학을 준비 중이에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선택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중국에서 시간을 소비하게 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경험이 아니었다면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지와 저는 내년 학기에 함께 한국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미지에 1년간
어학연수 기간이 끝나는 시기와 제가 한국행을 결심한 시기가 맞아떨어졌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가끔은 이 상황이 너무 우스워요. 중국에 와서 오히려 중국인 친구보다 한국인 친구와 더 가까워졌다니 말이죠.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제가 한국과 정말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이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운명의 장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국행을 앞두고 있으니 설렘과 긴장감이 공존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배터리 기술을 배우게 될 생각에 가슴이 뛰어요. 동시에 또 다른 문화적 충격과 적응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두려움도 있지만 이번에는 미지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어 훨씬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법,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죠. 이 모든 경험들이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제는 제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위안을 얻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우게 될 안전하고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사람들과 경험들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설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 미래를 더욱 밝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해요. 오늘은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독일 학생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